언어 세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려울까? 정말 이게 한국인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정말 양 끝에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게 내가 세상을 정말 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구나 라는 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이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세상을 알아가고 또 다른 세계를 알아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제가 언어 세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려울까? 정말 이게 한국인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만났던 책이었는데요. 이 언어 간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나마 저희는 이제 통계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진 다음에 외국어를 배우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 간의 거리는 각각의 문화나 아니면 어법, 어순 뭐 이런 틀에 맞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뭐 일본어를 배울 때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계치로 냈을 때 그게 2000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요. 한국어랑 일본어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어법이나 어순적으로도 좀 비슷해서 한자어를 또 근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000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국어랑 영어는 가장 끝과 끝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5단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1만 시간이나 9000시간 정도 이상을 소요한다라고 하죠. 그럼 영어랑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단계에 있는 언어들은 어떤 거냐면 프랑스어, 뭐 독일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렇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친구들은 2, 3개 국어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좀 없다라는 말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양 끝에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게 내가 세상을 정말 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구나 라는 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영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고대 중국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개인을 중시를 했냐 아니면 관계를 중시를 했냐 이 차이를 이제 보시면 돼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자율성을 좀 중요시했고요. 고대 중국 같은 경우는 관계를 좀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파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달시키는 어떤 문화로 고대 그리스는 이게 발달이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자신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을 이 주변 환경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있는 어떤 문화가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유적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리스에서는 뭐 꽃병이나 술잔에 개인들 간의 경쟁, 자율 이런 게 더 중요했다면 고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화목한 인간관계나 평범하게 살고 도자기 합복에서도 가족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문화에서 우리는 살아갔기 때문에 한국이란 문화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과의 화목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를 되게 중요시하고 말을 돌려서 말하잖아요. 한국은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교포분들도 많고 해외에서 태어나시고 그 문화 정체성이 약간 혼란이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자체에서 자라서 정확하게 이 국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조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눈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적이나 언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에 이제 NESS, 니스를 붙이게 되면 이게 다 명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추상화된 속성에 의해서 사물을 범주화하는 걸 굉장히 이제 항상 습관처럼 이제 여겼다라고 해요. 범주화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명사 자체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리를 보면 어덕, 더덕, 너덕스 뭐 이런 식으로 오리도 그냥 한 마리인데 뭐 여러 마리도 있고 또 일반화를 시키는 집단으로도 나타내기도 해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사 파트가 아마 이런 파트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하고 명사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동양의 언어 같은 경우는 맥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뾰족하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할지는 그 맥락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좀 달라서 이런 디테일을 잡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외국어를 했을 때 나와 거리가 멀다면 이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좀 큰 틀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내가 경험을 해가면서 고쳐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사 같은 경우도 내가 틀릴 때가 많겠지만 이걸 막 다 일일이 다 외우면 어느 정도 외우는 건 암기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왔네, 이건 이렇게 나왔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경험하고 틀리고 다시 고쳐 쓰고 틀리고 고쳐 쓰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목차 중에 하나가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명사를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동양의 부모님들은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의해서 미국의 어머니랑 일본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둘 다 생후 6개월, 12개월, 19개월 된 아기가 있는 이제 가정을 각각 방문해서 이제 했는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미국의 어머니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자, 이건 차란다. 뭐 예를 들어 이걸 볼게요. 이게 차예요. 그럼 이건 차란다. 차 보이지? 뭐 아니면 이게 리모컨이란다. 리모컨 보이지? 차 좋아해? 이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가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리모컨이 있어. 똑딱똑딱 똑딱똑딱. 자,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너가 나한테 이걸 다시 줘. 엄마한테 다시 줘봐.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아이들은 이 자체의 사물을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어린이들은 세상을 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배운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동양과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일본과 한국은 되게 비슷하니까 아이들이 놀아줄 때도 보면 이거 나한테 줘봐. 그러면은 다시 엄마한테 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뭔가 중국어를 비롯한 동양어의 경우는 어떤 특정 명사, 영어에서 특정 명사라고 하는 뭐 오리 한 마리, 특정 오리 집단, 오리 일반 이렇게 구분지어 표현하는 것 자체를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고 오로지 맥락에 의해서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이제 영어는 주어에 매우 집착을 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 예시로 예를 들어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지만 it is raining이라고 해서 굳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it을 다시 쓸 정도로 주어에 집착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동양의 언어는 주제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동양의 언어 습관에서 문장의 첫 부분에는 대화에 초점이 되는 주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곳은 스키 타기에 좋다라는 뜻의 중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This place skiing is good. 뭐 이렇게 되듯이 이게 대화의 초점이 이곳이라는 문장의 첫 부분에 조금 온다라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어를 말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쓰는 주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웠을 때 쓰는 이제 저희의 주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직역과 아니면 네이티브 표현은 좀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그 격차가 좀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조금씩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확 하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오늘 좀 가져왔고, 어쨌든 명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쓰는데 반면 되게 동양의 그런 언어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어서 되게 모호하고 애둘러서 말하는 표현들도 되게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에서 교육들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예전만큼 고대 중국어나 고대 중국이나 고대 그리스만큼 그런 큰 차이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뿌리나 근본, 본질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아마 영어 학습하는데 그리고 또 뭔가 즐거움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